자, 오늘의 생각 열기. 복제 배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난자와 환자의 체세포를 구분합니다. 난자에 있는 이 핵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요, 환자의 체세포에 있는 핵을 추출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똑 떼서 여기에 난자에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어서 접합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접합체가 시간이 지나면 복제 배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복제 배아를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복제 배아를 그대로 자궁에 배아를 착상시키면 태아가 만들어지고 복제 인간이 형성됩니다. 예, 체세포를 떼준 그 사람의 똑같은 어떤 형질을 가진 복제 인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복제 배아를 떼서 세포 덩어리를 추출해서 배양합니다. 그러면 배아 줄기세포가 되는데, 이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라고 불려요. 어떤 조직으로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세포인데, 분화된 체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면 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골수 이식이라든지 혈액, 다양한 장기 등으로 분화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제 배아는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생명과학 기술에 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좀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을 도출하여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내용 첫 번째, 생명복제의 윤리적 쟁점과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배아 복제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입장으로서 먼저 우리는 이 배아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자, 배아가 과연 무엇인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난자, 핵을 제거한 난자와 이제 체세포의 핵을 떼서 접합체를 만듭니다. 접합체가 한 번 이상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를 배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배아를 가지고 여러 어떤 도덕적 지위에 관한 입장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입장이 있냐면 인간이라는 입장, 이 배아 자체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배아 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는 입장은 배아 복제 찬성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립적 입장으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은 있지만 태어난 인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중립적 입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인간이라는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종의 구성원 논거, 잠재성 논거, 동일성 논거,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연소성 논거에 따른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들은 배아 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건데요. 자, 처음에 볼 것은 종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배아도 역시 우리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인간 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아라는 것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잠재성 논거입니다.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아는 원시선이 등장합니다. 14일 이후부터 척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배아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동일성 논거입니다. 자, 배아는 도덕적 존중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말이죠, 도덕적 존중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원래 지니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천부인권적인 어떤 도덕적 존중의 기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배아라는 것은 어때요? 인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배아 역시 도덕적 존중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스노우볼 모형이라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노우볼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눈덩이입니다. 눈덩이인데, 사실 눈덩이가 이제 경사로에 구르기 전에 여기 뭐 돌덩이가 작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돌덩이가 없다고 치면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계속 굴러가지고 나중에는 눈덩이가 정말 커질 수 있겠죠. 떼굴떼굴 구르다 보면. 네. 자, 이 비유를 들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돌덩이를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규제 법안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금지 법안 14일 이전까지 배아 복제를 허용하겠다라는 이 규제를 풀게 되면 이 눈덩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정말 큰 눈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인간 배아 복제의 수준을 규제를 넘어서 조금씩 인간의 생명을 뒤로 늦추다 보면 심지어는 인간 개체 복제까지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을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입장은 인간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인간 복제 찬성 입장인데 개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다?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라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의 희생으로 인간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찬성 입장의 지지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잠재성이 있지만 태어난 인간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을 마련하자. 기준을 마련해서 배아 연구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는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 개체 복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에서 찬성의 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복제 기술이 굉장히 안정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보다 좀 더 안정화되었고 이제는 복제에 있어서 큰 오류가 없이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생식 방법이 다양합니다. 생존적 번식 방법을 다양화해서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인간 개체 복제를 통해서 다양한 생식 방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임 부부의 생식 가능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 부부에게 이런 인간 개체 복제는 좀 더 다른 불임 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독자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 개체가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인간 복제의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반대 입장을 보겠습니다. 복제 기술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태어난 복제 인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생명은 사실 수단화 시킬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은 굉장히 존엄한 것인데 이 개체 복제를 통해서 생명이 수단화 그리고 도구화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반대 입장에서는 적절한 논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모럴 권리의 침해로 인한 자율적 삶이 제약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 개체, 복제된 인간은 자기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체 복제를 시도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나타나서 너는 복제 인간이야. 나의 복제 인간임에 불가해라고 얘기한 순간 이 개체 복제로 태어난 사람은 모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삶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을 볼 건데요. 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쌤도 굉장히 이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건데, 자, 이 우주여행을 시켜주는 비행사가 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주 비행사가 되는 자격이 선천적인 유전자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 내용이 영화 가타카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약간 이제 영화와 이 교과 과목을 융합시키면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선천적인 유전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세상이 영화 가타카의 배경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유전적 결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전적 결함이 드러나는 순간 특정 직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유전적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심장질환과 31세까지 살 수밖에 없는 수명, 범죄자의 운명까지 드러나는 유전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인공 빈센트의 삶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이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의 의미와 현황을 볼 건데요. 유전자 치료,
유전자를 투입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치료의 종류 및 특징이 있는데 체세포 치료와 생식세포 치료가 있는데 체세포 치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치 대상은 체세포입니다. 방법으로는요,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을 하는 거죠. 주로 이것은 환자에게 활용되기 때문에 현황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체세포 치료는 그렇게 윤리적 논쟁이 가해지지 않는 문제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식세포 치료입니다. 이것은 처치 대상이 수정란과 배아에 있는데요. 방법을 보자면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은 환자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용 여부에 논란이 되는 생식세포 치료입니다. 자, 영화 가타카의 주인공 빈센트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배아 단계일 때 생식세포 치료를 통해서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심장질환도 그렇고 수명, 그리고 범죄자 유전자 이런 것들도 다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부모님이 빈센트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자연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자. 즉 자연의 순리에 맞게끔 태어난 아들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빈센트가 유전적으로 열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생을 가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고민에 빠져요. 얘가 수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동생은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톤은 배아 단계일 때 생식세포 치료를 통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유전자 결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자. 빈센트와 안톤,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동생과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형. 제가 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형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어떤 관계인지. 근데 어릴 때 가장 멀리 가서 반환점을 찍고 오는 수영 시합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야. 가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승부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하죠. 안톤이 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빈센트는 매번 동생에게 집니다. 이때 생긴 열등감, 슬픔 이루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열등감이 정말 가출 충동까지 하게 되면서 집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생식세포 치료로 인해서 유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허용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찬성 입장, 즉 그러니까 안톤을 출생하게 만든 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전병으로 인한 후세대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빈센트가 겪고 있는 심장질환, 수명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유전적 질병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바로 생식세포 치료 방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 입장, 자, 빈센트를 선택한 입장인데, 즉 생식세포 치료를 반대한 입장입니다. 생식세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 유전자가 삽입이 돼서 유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됩니다. 정말 제 안톤 같은 친구들이 길거리에 다 있다고 친다면 정말 비슷한 사람들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어떤 인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씩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전자만 있다 보면은 인류의 생존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생학적 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에서 적용해서 가타카에서 부모님이 안톤을 선택한 이유를 추론해 보도록 하죠. 빈센트와 같은 유전적 질병이 없는 후세대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생학인데 인류를 유전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구 학문입니다. 좀 더 우월한 유전자를 후세대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학문이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적극적 우생학이 있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인 겁니다. 원하는 유전 형질을 나타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처치하는 거야. 실제로 삽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찬성 입장에서는 적극적 우생학을 찬성한 입장, 즉 안톤을 선택한 찬성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유전적 개량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생식적 선택의 범위를 좀 더 다양하고 그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 사회적 향상까지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반대 입장. 미래 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제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식세포 체류가 현 세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미래 세대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전적 격차는 나중에 무슨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냐? 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면서 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유전적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우생학은요, 문제가 되는 유전 형질을 제거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안톤 출생에 관한 개인적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안톤은 본인이 원하는 경찰이 됩니다.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생식적 선택의 범위를 확장을 하고 개인 만족까지 있게 되죠. 그렇죠. 얼마나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개인 만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경찰이 되어서 사회 전체적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빈센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가출까지 시도하게 되죠. 어렸을 적 꿈꾸던 비행사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꿈만 꾸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 우주 비행장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의해 미래 세대의 자율적 삶 자체가 완전히 제약됐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센트의 유전적 격차는 직업의 격차, 즉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우주 비행사와 청소부의 역할에 따른 그런 보상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영화에서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진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범죄를 유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이 경찰들 때문에 우리의 빈센트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들도 모두 열등한 유전자의 소행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 사회 현실에서 본다면, 역사 속에서 본다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독일의 경제 위기를 우생학적으로 몰아가 우월한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주의의 화마가 유대인들을 학살로 몰아갔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유전 형질 개량에 대한 논쟁.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느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느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섭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영화 가타카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센트는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신분을 사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심지어 키까지 느리게 돼요. 키도 느리고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심장 소리를 녹음시켜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듣고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 의한 범죄로 인해서 빈센트는 누명이 씌워지지만 그 현장에 나타난 경찰은 누구였냐?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안톤이었어요. 근데 안톤은 빈센트를 못 알아보게 돼요. 그 새로 산 유전자를 가진, 우월한 유전자를 산 그 사람과 적합한 형태로 얼굴도 고치고 키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렸을 적처럼 동생이 나중에 빈센트가 이제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죠.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서 수영 시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시합에서 빈센트가 이깁니다. 심지어 동생을 구해주기까지. 동생 깜짝 놀라죠. 유전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인데 내가 형 정도는 못 이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대답이 이겁니다. 난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았어. 그래서 널 이기는 거야. 얼마나 노력했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신은 우리에게 시간을 안 줬을 겁니다. 그래서 빈센트가 투자한 노력의 시간들은 신이 주신 유전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명복지의 윤리적 쟁점, 인간 배아 복지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아 연구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자, 인간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배아 연구의 찬성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 기준, 잠재성이 있지만 태어난 인간과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개체 복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에서 찬반의 견해, 찬반의 근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의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체세포 치료와 생식세포 치료가 있었는데 윤리적 쟁점에 허용 여부 논란이 있는 것은 생식세포 치료였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생식세포 치료에 대한 논쟁,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논거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적극적 우생학에 대한 논쟁,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논거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유전자 치료의 의미와 현황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가 어떤 윤리적 쟁점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지,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자, 출처는 하버마스의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입니다.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인간의 생명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태어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야 성장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부합하는가? 존엄성에 부합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체세포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배양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전망을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배아를 의학적 연구를 위해 생산하고 사용할수록 출생 이전의 인간 생명에 대한 문화적 지각도 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용과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한계선에 대한 도덕적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거죠. 자, 비용과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한계선이 계속 뒤로 밀려서 인간 생명에 대한 도덕적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자아 도취적 집착 때문에 규범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토대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하버마스는 생명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어떤 입장에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모범 예시 답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하버마스는 유전자 개량이나 치료를 위한 복제 배아 파괴가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확산하는 것을 반대한다. 복제 배아 파괴,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죠. 이는 왜냐?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엄한 생명을 비용과 효용의 측면에서 고려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기반이 되는 자연적 탄생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비판의 논지로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